안녕하십니까. 트러스턴 자산운용연구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창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이 금융투자업계에 종사해서 지금 금년에 50년째 됩니다만은 50년 동안에 많은 투자자들이 이 고가권에서 붐에서 매입을 하고 또 바닥에서 대게 팔고 나가고 그러는 거를 여러 번 반복하는 거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더 그 원칙을 지켜가면서 투자할 수 있을까, 그거를 좀 오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동안에 50년 동안에 여러 가지 그 파동이랄까요, 급등했다 급락했다 그런 국면을 많이 보았는데요.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1975년부터 78년 사이에 이 건설주가 급등했다가 급락한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1975년에서 78년 8월까지 건설주 업종 지수가 53배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요, 78년 8월 피크에서부터 80년 6월까지 75%가 하락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4분의 1로 줄어든 거죠. 그 과정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를 때는요, 어느 회사가 건설업 하는 회사가 아닌데 회사 정관에 업무를 건설업을 추가한다는 보도 하나만으로 상종가를 치고요. 그 다음에 건설회사의 CEO, 대표분이 중동에 출장 갔다는 신문기사를 보고 상종가를 치고, 그런데 그게 나중에 엄청난 폭락을 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손실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요, 제가 1989년이 제가 대우증권에서 동경 사무소장을 하다가 본사의 국제영업부장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때 주가지수가 1000을 돌파했습니다. 온 직원업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있던 회사에서도 주가지수 1000 시대의 도래 엄청난 거창한 규모의 세미나를 했습니다. 저는요, 해외에서 근무하다 돌아왔기 때문에 강사의 한 사람으로서 해외 투자가들이 얼마나 한국의 장래를 좋게 보고 있는가 그런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1003을 피크로 해가지고요, 주가지수가 51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게 또 많은 투자자분들이 손해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요, 1999년부터 2000년 초까지요, 당시에 바이코리아 펀드라는 게 아주 엄청난 붐을 이루었습니다. 저는 그 바이코리아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에 제가 대표를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돈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또 결국 보니까 그 주가 지수가 뭐 단기간에 그냥 절반 정도로 또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보면서 이제 앞으로는 좀 그러지 않았으면 했는데도요, 요번에 동학개미 투자 붐이 있었죠. 2020년 봄부터요, 2022년까지 상승은 2021년 여름까지 상승을 했죠. 그럴 때 많은 분들이 동학개미 투자라고 해서요, 주식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가지수가 2900부터 3300 피크 사이에요, 투자자들의 65%가 그때 투자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 2400대에 있으니까 한 20몇 % 다 손실을 보고 계실 겁니다. 그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거든요. 왜 그 개인 투자자들의 대부분은 붐에서 고점에서 사고 바닥에서 팔게 되는가? 그래서 이제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근데 제가 우연히 미국에서도 보니까 1970년대 80년대에는 지금 우리나라 투자자들이나 마찬가지로 고가에서 사고 저가에서 팔고 그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요, 미국의 유명한 피델리티라는 자산운용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가 운영하는 펀드 중에 마젤란 펀드라는 펀드가 있습니다.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펀드입니다. 그런데 1977년부터 1990년까지 13년 동안 운영을 했던 사람이 전설의 펀드 매니저라고 하는데요, 피터 린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피터 린치라는 사람이 펀드 매니저였는데요, 13년 동안에 누적 수익률이 2700%입니다. 그러니까 연평균 수익률이 13년 동안 매년 29%씩 상승한 거죠. 그러면요, 그 과정에서 투자한 투자자들은 다 돈을 벌어서 해야 됩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펀드 투자자들의 절반 이상이 손실을 봤다는 겁니다. 그 13년 동안 상승 국면했는데 왜 손실을 봤을까? 제가 그래서 놀래가지고 자세히 보니까 우리가요, 떨어질 때는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떨어지다가 반등했다 떨어지다 반등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오를 때도 직선으로 오르는 게 아니죠. 오르다가 또 반락했다가 또 오르다가 반락했다가, 그런데 이 추세 자체가 상승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어느 때 사느냐, 막 올라가고 있을 때, 붐을 이루고 있을 때 투자를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떨어지면은 놀래서 팔고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전 고점보다 더 고점까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투자가들도 1970년대 80년대는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의 이 금융 투자 회사들이 투자자들에게 장기 투자, 분산 투자의 원칙을 열심히 이 금융 교육을 시키는 노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런 사람도 많지만은 우리보다는 미국의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 분산 투자 원칙을 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도 모든 투자자들이 그럴 수는 없지만은 좀 가능하면 많은 그 장기 투자, 분산 투자의 원칙을 지키는 투자자분들이 나와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장기 투자, 분산 투자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째가 뭐냐? 수많은 금융상품은 저축상품과 투자상품으로 나눠진다. 이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이게 미국의 중학교 책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중학교만 제대로 졸업하면요, 저축이라는 말과 투자라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 이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요, 학교에서 거의 이런 내용을 배우질 않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해도 저축해서 돈 모으자, 투자해서 돈 모으자 뜻이 비슷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저축과 투자는 상반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저축의 뜻이 뭔가? 아껴서 모으다. 우리가 은행에 예금하는 거, 지급액이 확정된 보험에 드는 거, 지급액이 확정된 연금에 드는 거, 이거를 저축상품이라고 합니다. 저축상품을 사시면 늘어나는 속도는 느리지만 원금이 깨지는 법이 없습니다. 왜? 금융기관이 운용의 결과를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금처럼 갖다 베끼면 책임져 주는 상품은 저축상품, 주식이나 펀드처럼 책임 안 져주는 상품은 투자상품. 이거라도 꼭 외우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돈으로 저축, 예금을 해야 되는가? 단기간 내에 써야 될 돈, 원금이 깨져서는 절대 안 되는 돈, 이거는 그냥 거의 눈 감고 예금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투자에서는 뭐냐? 가능성을 믿고 자금을 투하하다. 주식, 채권, 선물, 옵션, 펀드, 보험 중에서도 변액보험, 연금 중에서도 변액연금. 이거는요, 이 상품을 사게 되면 잘하면 돈을 법니다. 잘못하면 원금도 깨먹습니다. 리스크가 따르는 상품, 이게 투자상품입니다. 근데요, 이 강의 들으시는 분 중에 변액보험, 변액연금 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는 분이 더 많습니다. 왜냐면 이게 상품을 파는 데서 제대로 말을 설명을 안 듣고 샀기 때문에. 이름은 보험연금이지만은 내용을 들어가 보면 변액보험, 변액연금은 펀드 투자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늘었다 줄었다. 그걸 모르고 변액보험, 변액연금 가입한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떤 돈으로 투자를 해야 되느냐? 단기간 내에 써야 될 돈은 따로 마련되어 있고 비도져서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자금을 시장에 장기간 묻어둘 각오가 되어 있고 장기로 하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시황 변동, 테러라든지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이런 단기적인 시황 변동은 참고 견디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는 돈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난 3년을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나라 동학개미 투자한다는 분들의 대부분이 이거와 딱 반대로들 하신 거 아닌가. 그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재작년에요,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나라 20대 남성 투자자의 주식 매매 회전율이 6,800%라는 겁니다. 회전율이 뭐냐면요, 1년에 몇 번을 사고 파는가. 한 번 샀다 팔면은 회전율이 100%입니다. 이 세계적으로요, 원칙을 지켜가면서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펀드의 평균 회전율이 대부분 30 내지 40%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 3년, 3, 4년에 한 번 정도 돌리는 거죠. 그런데요, 20대 남성 투자자의 주식 매매 회전율이 6,800%였다는 거는 1년에 68번을 샀다 팔았다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녁에 잘 때 꿈에도 나타날 겁니다. 회사에서 일하다가도 그 생각할 겁니다. 그 회사 잘립니다. 지난 3년 동안에 유행어가 뭐였냐? 돈에도 일을 시키자. 참 좋은 겁니다. 돈에도 일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어느덧 돈에만 일을 시킨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요, 돈에도 일을 시키는 거는 내 인생 전체로 볼 때는 한 10% 정도의 비중밖에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거는 회사에서 하는 일에서 성공해야 됩니다. 그게 90%입니다. 우리가 직업을 갖고 일하는 거는요, 엄청난 금융자산입니다. 월급 나오죠, 보너스 나오죠, 퇴직금 나오죠. 그래서 뭐냐, 이 돈에도 일을 시키는 이 일은 약간 소홀하더라도 일에서 성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식으로 제가 과거 50년 동안 경험해 보면 불특의 사태가 가끔 나타나는데 그때마다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요, 단기 매매를 해서 어쩌다 한 번은 모르지만은 계속 성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거기에 정신 팔리게 돼가지고 일에서 실패하게 되면, 회사에서 잘리면 그건 엄청난 금융자산을 잃는 겁니다. 그래서요,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 일에서 성공해야 되는 게 직장인의 어떻게 보면은 명심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근데 돈에도 일을 시킨다는 그 슬로건이 돈에만 일을 시키는, 그래서 20대 남성 투자자가 1년에 68번을 샀다 팔았다 했다는 게 엄청난,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아야죠. 그래서요, 많은 분들이 그럼 묻습니다. 투자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들 뭐냐면 주가 예측, 부동산 예측. 그래서 투자에 관한 공부는 예측에 관한 공부라고도 생각합니다. 물론 예측하는 노력은 해야 됩니다. 좋은 종목 고르는 노력도 해야 되고. 그런데요, 기본적으로 보통의 아마추어 투자자들은 단기 시황 예측은 불가능하다. 그런 생각으로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온갖 유튜브에서는 날만 새면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뭐 사야 됩니까? 거기에 그냥 모든 일반 투자자분들도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이름 대면 금방 알만한 유명한 펀드 매니저가 있는데요. 세계적인 펀드 매니저로 날린 사람입니다. 그분이 얼마 전에 그러더라니까요. 누가 자기한테 와가지고 앞으로 주가 어떻게 되냐고 예측, 전망 물어보면 미치겠대요. 모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프로, 도사도 모르는데 보통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투자에 관한 공부를 하라면서 무슨 공부하란 말이야. 자산관리의 기본 원칙. 제가 오늘 한 30분 정도 이렇게 고함질러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기본 원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측은 하는 노력은 하지만은 원칙을 지켜가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공부해서 투자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냐? 전문가를 활용해야 돼요. 그리고 그 전문가가 제대로 된 전문가를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기 예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을 수 있고 자기 장사하는 사람 만나면 안 됩니다. 신뢰할 수 있고 실력 있는 전문가 한 사람을 소개를 받아가지고 알아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활용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제대로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원칙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RISK. 이 리스크에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리스크를 위험이라고 번역합니다. 언론에서도 그래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십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사모님들, 어머니들이 세계에서 막말로 깡이 제일 좋았거든요. 그때는요, 이 아줌마들이 이렇게 무모해서 어떻게 겁이 날 정도였어요. 근데 지난 십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주식 사서 깨먹어, 펀드 사서 깨먹어, 아들 취직했는데 잘려, 딸 시집 갔는데 괴악한 놈 만나. 지금 우리나라 어머니들 눈에 보이는 거는 위험밖에 안 보여요. 위험한 놈 만나지 마라. 딸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위험한 회사 들어가지 마라. 공무원 되라고 난리잖아요. 위험한 상품 사지 마라. 지금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애들을 막말로 쪼다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저는요, 리스크를 위험이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고 보고 그냥 리스크로 쓰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위험의 정확한 영어, 여기 제일 위에 있는 거요, 데인저. 중학교 때 배웠죠? 홍수 나서 죽을 위험, 폭탄 터져 죽을 위험. 이게 위험이에요. 그러면 리스크의 정확한 번역은 뭐냐? 불확실성.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 있는 거. 이게 리스크예요. 근데 잘못되는 거 하나만 얘기를 하면은 절반만 번역한 거거든요. 그리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위 말하는 안전빵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은행에 갔다 예금만 해도 책임져 주면서 금리를 10% 이상 주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몇 가지 직업만 선택하면 평생 보장되는 시기가 또 있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요, 결혼을 하는데도 직업을 선택하는데도 자산을 운용하는데도 이 불확실성, 리스크를 앉지 않고는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가 없게 된 세상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요, 많은 분들이 공무원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해외 사례를 보니까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국민들이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행정개혁 압력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민간기업에서 독사처럼 구조조정하던 전문가를 행정개혁위원장을 시켜요. 그 사람이 칼 휘둘러요. 선생님이 안전하다고요? 애들이 없는데 어떻게 선생을 합니까? 작년 봄에 우리나라 서울교대 졸업생이 300 몇십 명인데요. 그중에 112명만 발령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엊그제 신문 보니까요, 교대 학생들이요, 이 도중에 학교를 자퇴하는 게 많이 늘어나고 있대요. 발령 못 받으면 평생 보장 안 되니까. 지금 이런 세상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안전한 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놀란 게요, 리스크의 라틴어의 어원이 어디서 나왔는가? 용기를 갖고 도전하다. 용기를 갖고 도전하다는 데서 리스크가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한테 제일 시급한 게 뭐냐? 우리 애들도 용기를 갖고 리스크에 도전하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배워야 우리한테 희망이 있다. 근데 어머니들은 가지마, 근처도 가지마. 애들을 바보 만들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요, 리스크를 테이킹해서 안고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우라고 가르쳐 줘야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저는 오늘은 주식 투자에 따르는 리스크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요, 예측을 하는 노력은 해야 되지만은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에는 두 가지 리스크가 있다. 어떻게 방어해야 될까? 이거를 미리 공부를 하셔야 돼요.
첫째 리스크는 뭐냐? 시장 리스크, 마켓 리스크라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우량 종목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3년 전에 봄에 코로나 사태로 주가 박살날 때 그거 아셨습니까? 9.11 테러로 주가 박살날 때 그거 미리 아셨습니까?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주가 박살날 때 그거 아셨습니까? 제가 50년을 이 업계에서 경험을 해보니까 불측의 사태가 가끔 나타나는데 언제 나타날지 그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우량 주식이라면 6개월 후가 될지 1년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게 그 상황이 지나가면 다시 제값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될 때까지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는 거고 꾼 돈으로 하지 말고 다른 용도로 모아둔 돈으로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장기 투자 얘기만 하면 많은 분들이 짜증을 냅니다. 바빠 죽겠는데 올라 떨어져 그 얘기만 하세요. 그건 모른다니까요. 그 다음에요. 다 같이 주가가 오르더라도 불량 주식은 안 오릅니다. 그게 개별 종목 리스크예요. 그래서 좋은 종목 고르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분석도 해보고 전문가 도움도 받고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신이 아닌 이상 100% 우량 종목 고른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요. 5종목, 10종목, 20종목에 분산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석유 주식하고 항공 주식을 같이 삽니다. 그러면요. 석유값이 오르면 비행기 운항 비용이 비싸지니까 항공주 값은 떨어져요. 근데 석유주 값은 올라요. 그래서 5종목, 10종목, 20종목 그걸 포트폴리오를 짠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분산 투자를 해서 평균 수익률이 높아지도록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펀드 투자 얘기하는데 펀드 투자가 바로 20종목, 30종목, 많으면 50종목에 분산 투자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펀드 투자를 하세요. 이 얘기를 하는 게 다 거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다들 보면 내가 한번 직접 해보겠다. 다들 그러거든요. 어느 한 종목에 몰빵하거나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요. 분산 투자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석유 주식과 항공 주식 이런 그 종목 간에 분산하는 종목 분산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시간 분산. 이번 달에도 10만 원, 다음 달에도 10만 원. 적립식 투자. 이게 바로 시간 분산 투자입니다. 지금요. 젊은 분들이 아니 투자하라면서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그런 분들은 이번 달에 10만 원, 다음 달에 10만 원 적립식으로 시간 분산 투자를 하시라는 거래요. 그리고요. 어느 정도 연령이 돼서 목돈이 5천만 원이 됐다. 1억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공격적인 상품과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같이 좀 안정형 상품, 채권형 펀드나 CMA나 예금처럼 그 리스크 크기가 다르다고 그러죠. 리스크 크기별 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돈이 크게 되면은. 그러니까요. 목돈이 1억 몇 억이 됐으면은 주식만 그냥 100% 갖고 있으면요. 굉장히 리스크가 큰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하는데 분산 투자에는 종목 분산이 있고 시간 분산이 있고 리스크 크기별 분산이 있다. 이거를 좀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요. 우선 분산을 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내 가계자산 전체를 본다면 부동산과 금융자산에 분산해야 되는 겁니다. 나눠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거든요. 재작년에요. 한국은행에서 주요국의 물가, 구매력 평가 환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가구당 순자산을 계산해서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는 59만 4천 달러, 7억이 넘어요. 근데요. 프랑스 57만 2천 달러, 일본 50만 달러. 이 두 나라가 우리보다 선진국이고 우리보다 몇십 년 앞서서 자본 축적을 시작한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아무리 물가를 감안했다고 하지만은 이 두 나라보다 우리나라 가구당 순자산이 많대요. 부자래요. 시청자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근데 한국은행 발표인데 거짓말이 아니겠죠. 근데 문제는요. 가계자산을 분해를 해봤더니 우리나라는 작년 봄 기준으로요. 78%가 부동산이에요. 금융자산이 22%입니다. 근데 미국은 34%가 부동산이고 금융자산이 66%예요. 우리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재산 이퀄 부동산인데 부동산 가격이 비싸니까 부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물론 계속 부동산이 오르면 상관없겠죠. 그러면 나라는 미쳐버리겠지만은. 근데 혹시 이웃나라 일본과 같은 집값 하락 현상이 장기적으로 나타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나라 부동산이 일본과 비교해서 얼마나 비싼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남한 땅 넓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0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일본은 섬해서 10도라고 그러죠. 일본 땅 넓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38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우리나라 남한 땅 넓이는 일본 땅 넓이의 약 4분의 1입니다. 근데요. 우리나라 남한 땅을 재작년 가격으로 다 팔았다면 그 돈을 일본 땅을 다 판 돈으로 나누면요. 약 4분의 3입니다. 맛비교는 어렵지만은 일본 땅을 3평 팔아야 우리나라 땅을 1평 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 땅값이 지금 일본에 비해서 비쌉니다. 근데요, 그 일본도 1980년대 제가 일본 동경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우리보다 더 큰 버블이었습니다. 그때는요, 일본 땅값이 얼마나 비쌌는지 아십니까? 일본 동경에 가면 중심가에 왕궁이 있는 구가 있습니다. 지오다쿠라고 합니다. 우리 서울로 말하면 창덕궁, 경복궁이 있는 종로구와 같은 구입니다. 어느 일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 지오다쿠 하나만 오늘 시세로 팔면 그 돈으로 카나다 땅을 송두리째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땅값이 얼마나 비싸면요. 동경시내 종로구 같은 구 하나 팔아서 그 돈으로 카나다를 다 삽니까? 그래서요, 이 택지의 지수, 일본의 3대 도시, 도쿄, 오사카, 나고야의 택지 지수만 보면요. 1991년 일본 땅값 피크일 때요. 291까지 갔던 거가 102까지 떨어졌어요. 한 30년 사이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땅이 일본 땅의 평균 3배 평당 가격이 비싸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건가? 근데요, 1990년도에는 일본도 부동산 비중이, 가격이 비싸니까 가계자산 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60%, 미국이나 비슷했어요. 근데 그게 30%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약간 올랐는데 아직도 일본 부동산 비중은 30%대예요. 그런데 일본 가계자산 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60%였던 거가 30%대로 떨어진 이유를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참 크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 우리나라 집값이 6, 7개월 많이 떨어졌죠. 그걸 보면서요, 지금 이 주택시장의 불황이 한 몇 년 있으면 참으면 다시 오르는 그거를 불황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순환적인 불황. 그러니까요, 나라 전체가 불황이 오더라도 순환적인 불황일 때는요, 그 시기가 지날 때까지 참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회사에 다니는 분들은 사장님 눈에 안 띄어야 돼요. 그 다음 눈에 띄어서 잘리면 안 되니까. 참으면 돼요. 근데 혹시 20년, 30년 장기 구조 불황이 나라에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참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바꾸고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근데 저는 지금 예를 들어서요, 지난 3년 사이에 집값 많이 올랐는데 2007년에 지금 기억이 납니다.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공원에 있는 아파트가요, 34평짜리가 12억까지 올랐었거든요. 그게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에 6억 원까지 떨어졌어요. 반동하기로. 그랬다가 지금 몇 년 지나서 다시 또 이제 옛날 가격보다 더 올랐죠,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순환적인 불황이에요. 앞으로 몇 년 지나서 다시 옛날처럼 된다면 문제가 아닌데 혹시 장기 구조 불황이면 이거 내 노후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비중이 줄어든 이유를 조사해 보니까 첫째는 뭐냐면 지난 30년 동안 일본 집값 땅값이 특별한 데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계속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비중이 줄겠죠. 두 번째는요, 일본 사람들의 주택, 집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우리처럼 집에 한이 맺혀 있지 않습니다. 일본에서요, 보통 사람이 내가 집이 없어. 내 금융자산이 몇 억 있어.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살까? 집 사면 세금 내야지, 수리해야지. 골치 아프잖아, 이거. 에이, 집은 빌려 살고 이건 딴 데 투자할까? 냉정하게 생각해 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지난 3년은 어땠습니까? 내 돈이 하나도 없더라도 은행에서 돈 빌려준다면 눈 감고 돈 빌려 집을 샀지요. 연끌 투자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요, 1980년대 일본은 버블 경기 시대인데요. 더 했어요. 일본도 그랬어요. 우리나라나 일본처럼요, 농경 문화를 가진 나라, 정착해 사는 나라 사람들은 유목민 국가, 해양 국가처럼 이동을 전제로 하고 사는 나라 사람과 달리 내 집, 내 땅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일본도 그랬어요. 근데 30년 동안에 집값, 땅값은 떨어져, 젊은 사람은 줄어들고 노인만 늘어나, 경제는 나빠져.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에이, 집 없으면 어때? 빌려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건가? 그 다음에요, 일본도 우리나라도 베이비붐 세대가 왕창 태어나서 이제 성인이 되고 집을 사면서 집값을 올렸어요. 근데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 대비 베이비붐의 규모는 일본의 2배쯤 돼요. 더 영향이 컸죠. 근데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의 내 집 마련이 끝났어요. 우리는 아직 안 끝났어요. 끝나면 어떻게 될 건가? 네 번째, 도시화.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를 하면서 집을 사야 되니까 집값을 올렸어요. 근데 일본은 도시화 과정이 끝나가지고 도시에서 지방으로의 역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이요, 관내에 빈집 있다. 그러면 도시 청년들을 꼬시는 거예요. 여기 가서 살면 이 집에 공짜로 살 수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지원해 주겠다. 그게 도시에서 역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도시화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도시화율은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사는 사람 인구 비율을 도시화율이라고 하거든요. 세계에서요, 싱가포르, 홍콩 같은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우리나라 도시화율이 세계에서 1등이에요. 91%. 대부분의 나라들이 도시화율이 90%가 되면 멈추거든요. 우리 안 멈추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될 건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보통 사람들은 부동산에 투자를 하되 실물 자산에 투자하기보다는 리츠, 부동산 펀드 같은 간접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선진국에서요. 보통 사람들이 여분으로 집이나 가게를 갖고 있다가 세를 놓습니다. 그 사람이 세를 안 내? 못 내보내요. 선진국은 세입자의 권리가 너무 세기 때문에 소송해야 돼. 골치 아파. 지금 우리도 점점점 그게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보통 사람들은 실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리츠나 부동산 펀드 같은 간접 투자를 한다는 거야. 안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리츠나 부동산 펀드는 펀드이기 때문에 금융자산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 일본의 이 금융자산 비중이 60, 70%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알게 모르게 우리도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집 팔아서 주식 사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알아들으십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몇 개월 떨어졌죠? 또 연말까지 떨어지고 내년 봄 좀 또 더 떨어졌다가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일시 반등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럼 그때 집값이 만약 오르게 되면은 어떤 분이 지금 이 유튜브를 보고 집을 팔았다면 내가 왜 그 바보 같은 놈 강의를 들어가지고 집을 팔았을까? 얼마나 욕을 하시겠어요. 저는 함부로요. 단기 예측해서 사세요, 파세요.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선요. 노후에 이 100세 시대에 나는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건가? 그 생각부터 한번 잘 해보셔야 돼요. 몇 년 전에요. 서울시에서 65세 이상 된 부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혼자 되시면 다시 자녀들하고 같이 살겠습니까? 같이 살겠다는 대답은 20%밖에 안 돼요. 50%는 자식들하고 멀지 않은 데서 혼자 살겠다. 30%는 실버타운 같은 노인 전용 시설로 가겠다. 80%가 자식들이 안 살아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불편해서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하고 살다가 애들 다 나가 둘만 남어. 그중에 한 사람이 아파. 그걸 부부 간병기라고 그래요. 한 사람 떠나 혼자 남어. 그 사람도 아파 떠나. 한 30년 사이에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 과정별로 나는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건가 그거를 미리미리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는요 100살 이상 된 김영석 교수님 같은 분을 뭐라고 부르죠? 백세인. 우리나라의 백세인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재작년에 통계를 보니까요 8,000명 정도 계신데요. 그 백세인은 어디 살고 계실까요? 옛날에 백세인은 시골에 경치 좋고 공기 좋은 진안, 장수 이런 데 사셨거든요. 지금 백세인의 절반은 요양병원에 계시거든요. 안 갈 것 같죠? 저는 각오하고 미리미리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반대예요. 오히려 딸이 시집갈 때쯤 되면 큰 집으로 이사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사돈 내 폼도 나고. 옛날에는 재테크가 됐죠. 근데 요즘 큰 집이 골치 아프죠? 왜 그런가? 우리나라 국민 인구수가 5,100만 명, 가구수가 2,100만 가구. 그중에서요 혼자만 사는 가구, 둘만 사는 가구를 합친 비율이 1980년도만 해도 15%밖에 안 됐어요. 그때는 가족이 많았잖아요. 근데 2021년에는 62%가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세대라는 거예요. 일본도 오래전에 60% 넘었어요. 우리나라도 일본도 대부분의 집이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세상이 오고 있는데 아직도 서울에서는 재개발했다면 몇 평 늘어나지? 조심해야 돼요. 그다음에 요즘은요 지방에도 고층 아파트가 많이 생기는데 젊을 때는 상관없어요. 나이 들어서는 고층 아파트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도 돈 많은 사람은 하늘로 가고 돈 없으면 땅 밑으로 가는데 너무 하늘 좋아할 게 아니에요. 벌써 몇 년 된 얘기인데 일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오하라 레이코라고 우리말하면요 국민 탤런트가 세상을 떴는데요. 사흘 만에 발견됐어요. 고독사. 일본이 벌컥 뒤집었어요. 어느 도의 뉴타운 단지 하나를 조사해봤더니 과거 3년 동안에 고독사한 사람이 25명. 그 사람들이 세상 떠서 발견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평균 21.3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일본은요 1990년 무렵부터 고독사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요 공시적인 발표는 없는데 매년 3만 명 정도가 고독사를 한답니다. 우리나라는요 2010년경부터 고독사 문제가 신문에 나기 시작했는데 2010년에 500명이었던 고독사 수가 작년 2022년에는요 3,378명으로 늘었대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사람이 들락날락하는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들하고 안 살죠? 그러면 이웃집만한 복지시설이 없거든요. 근데 30중 40중에서 혼자 아니면 둘이 살고 있어 보세요. 누가 찾아옵니까? 얼마 전에는요 빅데이터를 통해서 본 일본 부동산 시장의 전망 이런 자료 읽었는데 거기 이런 말이 나와요. 일본의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못해가지고 슬럼화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파트를 뭐라고 부르냐면 구분 소유 주택이라고 부르는데 구분 소유 주택을 재건축하려면
주민의 80%가 찬성해야 된대요.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노인들이 귀찮아. 또 재건축에 성공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첫째, 위치가 좋아야 돼요. 둘째, 저층해야 돼요. 고층으로 만들면서 비용을 빼야 되니까. 근데 위치가 별 볼 일 없거나 위치는 좋더라도 이미 고층이 되어 있으면은 재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단지가 슬럼화 돼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땅값이 이 애물단지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나마라도 재건축에 성공한 아파트가 있긴 있어요. 어떤 아파트? 성공한 아파트의 80%가 지진 나서 무너진대. 근데 지진 나기 전에 기다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일본을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일본은요, 아파트의 슬럼화가 문제라고는 하지만 일본 전체 주택수예요. 6층 이상 아파트 비율은 10% 정도밖에 안 돼요. 지방도시 가면 아파트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전체 주택수 중에 아파트 비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3년 전에 63%래요. 아파트 공화국이잖아요. 저는 지방도시 가면서 벌판에 고층 아파트 서 있는 거 보면요. 10년 후, 20년 후 우리 손주들이 저거 때려부시려고 얼마나 고생을 할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일본은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가계 부채가 별로 없기 때문에 주택빈곤, 하우스푸어가 될 염려는 없어요. 여기 보세요. 일본의 연령대별로 저주택분지 부채액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요. 제일 높을 때는 40대면 188%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30년, 40년 월부로 집을 사기 때문에 집 사고 나면 빚밖에 없거든요. 그걸 현역 시절에 계속 갚아가지고 퇴직할 때가 되면 빚이 4%밖에 안 남아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집값 떨어져도 아무렇지도 않아. 제 친구가 동경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28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1984년에 우리 돈으로 계산해서 1억 2천만 원에 샀는데 그게 피크 91년 3억 6천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4천만 원인데도 안 팔린대요. 근데도 아무렇지도 않아. 우리 애들은 집 있고 나는 빚도 없는데 여기 살다 가면 되는 거지 뭐. 집값 떨어져도 그런 거예요. 빚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저주택분지 부채 비율이요. 많이 줄어들긴 하지만 퇴직이 됐는데도 50%가 부채 비율이. 혹시 집값 같은 게 떨어지게 되면은 이 빚이 지금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50대 가구의 가구당 평균 부채가 얼마냐면 1억 좀 넘더라고요. 그 하우스푸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율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투자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가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갖고 계신 재산이 100%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으시다면 그 부동산이 오를 때 오를 망정 우선 10% 20%라도 금융자산을 가지세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가셔야 됩니다. 환갑 나이쯤 되면 선진국 수준까지는 못 가더라도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중이 반반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야지 오르든 떨어지든 하우스푸어가 될 염려는 없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적정 비율 최소한 반반 정도로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금융자산은 어떻게 또 관리를 해야 되는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5천만 원 있어, 1억 있어. 그러면요. 주머니를 3개를 만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뭐 그 실제 주머니가 아니라 통장을 3개 만들라는 뜻이에요. 어떤 주머니냐? 처음에는 생계용 주머니. 6개월 이내에 쓸 돈. 애들 학자금 낼 돈. 원금이 깨져서는 절대 안 되는 돈. 이거는요. 단기간 내에 쓸 돈이기 때문에 주로 예금 같은 데 집어넣어야 돼요. 원금 안 깨먹는데.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먹고 사는 데 쓰는 돈이라고 해서 생계용 주머니라고도 하고 저축상품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저축주머니라고 해요. 이거는 어느 집이나 꼭 있어야 돼요. 다 대부분 집에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주머니는 뭐냐면 내 노후를 위해서 장기 투자, 분산 투자 원칙을 지켜가면서 주식이나 펀드 같은 채권 같은 투자 상품에 주로 운용을 해서 노후 자금을 모아가는 주머니를 자산 형성 주머니라고 그래요. 그리고 투자 상품에 운용한다고 해서 투자 주머니라고도 합니다. 이 100세 시대에는 생계용 주머니와 자산 형성 주머니는 꼭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산 형성 주머니의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 뭐냐면 연금이에요. 특히 DC형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은 뭐냐면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씩 20년, 30년 동안 펀드에 장기로 시간 분산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주머니가 자산 형성 주머니예요. 노후 대비 노후가 행복하려면 이 자산 형성 주머니를 잘해야 돼, 운용을. 이 두 개가 필수 주머니입니다. 그리고요, 단기 시황에 전망을 해가지고 샀다 팔았다. 이거를 트레이딩 주머니라고 그래요. 주가 오른다는 말 듣고 팍 샀다가 떨어질 것 같으면 빨리 팔고. 이걸 트레이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투자는 좋은 거고 트레이딩은 나쁜 건가?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트레이딩은 확률이 50대 50이다. 주가 오르리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떨어지면 손해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요, 트레이딩 주머니는 확률이 50%이기 때문에 꼭 돈을 번다는 보장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하기 싫은 사람은 안 해도 돼요. 이거 없어도 돼요. 필수 주머니가 아니에요. 저는 트레이딩 주머니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 신경 쓸 시간에 일을 하고 원고 쓰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아내는요, 고스톱을 좋아해가지고 뭐가 샀다 팔았다 스릴을 막 느끼는 게요. 고스톱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제 아내한테는 약간의 한도를 정해주고 샀다 팔았다 마음대로 해보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트레이딩 주머니라고도 하고 확실하게 돈 번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오락용 주머니라고도 해요. 오락하는 기분을 하라고 그래서. 근데 지난 동학개미 투자자들을 보면은 자산형성 주머니를 열심히 운영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뭐냐? 트레이딩 주머니에다 샀다 팔았다 했고요. 그러니까 아까 주식 매매 회전율이 6,800%라는 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도 되는 주머니는 열심히 하고 꼭 있어야 되는 자산형성 주머니는 외면하는 게 문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신 거를 계기로 트레이딩 주머니는 오락하는 기분으로 재미로 그냥 하시고 생계형 주머니는 어차피 있는 거니까 자산형성 주머니를 꼭 원칙을 지켜가면서 투자상품에 운용하는 자산형성 주머니를 꼭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은 예금에다 놨다가 주가 오르면은 참다 못해가지고 에이 나도 한번 해보자 하고 사거든요. 그때가 되게 피크예요. 붐이에요. 그래서 붐에서 사고 바닥에서 파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트레이딩 주머니 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트레이딩 주머니는 없어도 되는 주머니입니다. 꼭 하시고 싶으면 재미로 하시고 자산형성 주머니는 꼭 필수 주머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요. 젊은 분들이 이제 20대 30대 이런 분들이 돈을 꾸어서 투자하지 않고 노후 대비로 아까 자산형성 주머니를 잘 운용해 가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목돈이 없으니까 매달 10만 원 20만 원씩 시간 분산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가격이 비쌀 때는요. 주가가 비쌀 때는 펀드나 주식을 조금밖에 못 삽니다. 근데 주가가 확 떨어져 가지고 펀드 가격도 떨어지면 기분은 참 나쁘지만 그때는 수량을 많이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장기로 하게 되면 평균 매입 단가가 낮아지는 거예요. 여기 그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서 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요. 한 달에 10만 원씩 1년이면 120만 원 10년간 투자했어요. 그러면 원금이 얼마 들어갔을까요? 1200만 원이죠. 10만 원씩 1년이면 12달이니까 120만 원이고 그걸 10년 하게 되면 1200만 원이죠. 그러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0년 동안을 월 100만 원씩 적립식으로 예를 들어 펀드에 투자했어요. 그러면 들어간 원금은 1200만 원입니다. 근데요. 시작하자마자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펀드 가격이 10,000원 했던 거가 8,000원으로 떨어져 6,000원으로 떨어져 7,000원으로 떨어져 그 다음에 2,000원으로 떨어져. 그러다가 5년 후에 반등을 시작해가지고 5,000원 그 다음에 6,000원 7,000원에서 10,000원 원래 가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요. 어떤 달에 들어간 거는 6,000원에 사고 어떤 달에 들어간 거는 2,000원에 사고 이렇게 샀을 겁니다. 그러면 10년 후에 그 산 펀드들의 평가액이 얼마이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면요. 10,000원에 시작해서 10,000원으로 끝났으니까 그냥 1,200만 원 원금 근처에 있겠지? 다들 그렇게 대답해요. 아니에요. 2,410만 원이에요. 원금이 2배로 늘어났어요. 가격은 원위치로 온 것밖에 없는데 왜 그럴까요? 10,000원일 때는 한 주밖에 못 사는데 2,000원일 때는 5주를 사거든요. 그러면 5주만 사면 이때부터 오르는 거는요. 엄청나게 순자산을 늘려주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적립투자의 매직 파워, 마력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적립투자 시작해서 한 서너 달 넣었더니 계속 주가 떨어지면 김새 가지고 에이 간다 포기해버리거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가지고요. 몇 년 하다 보니까 목돈으로 5천만 원이 됐다. 1억이 됐다. 그러면요. 그때는 공격적인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만 100% 갖고 있으면 주가 확 떨어지면 큰일 나지 않아요. 목돈이 될 때는 뭐냐? 아까 말했죠. 리스크 크기별로 분산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와 같은 공격적인 상품하고 채권형 펀드나 CMA 같은 안정적인 상품의 비율을 정해가지고 그 비율대로 나눠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포트폴리오를 짠다고 그래요. 포트폴리오라는 뜻은 뭐냐? 서류를 끼우는 홀더, 금융상품을 넣는 바구니, 보유 금융자산 일람표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리스크가 큰 공격적인 상품과 안정적인 상품의 비율을 어떻게 정합니까? 자기 형편에 맞게 정해야 돼요. 형편이라는 게 뭐냐? 제일 중요한 게 나이예요. 나이가 20대, 30대 젊은 분들은 인생이 길고 앞으로 현역이니까 공격적인 상품을 많이 갖고 있어도 좋아요. 근데요, 70쯤 된 노인들이 100% 공격적인 갖고 추기겠다고 하면 주가 떨어지면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재산 상태. 부자는요, 공격적으로 해도 돼요. 재산이 많으니까. 근데 돈이 없는 분들은 예금이나 하고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현실은 반대입니다. 오히려 부자는 보수적으로 하는데 돈이 없는 분은 빨리 늘려야 되니까 2판 4판으로 공격적이라고 100% 몰빵해버리거든요. 한다는 거예요. 재산 상태, 가족 상황. 내년에 시집갈 딸이 있다. 5천만 원 정도 혼수장이 필요하니까 그거는 1년짜리 단기 상품에 넣고 있어야 돼요. 가족 상황에 영향을 줘요. 그리고 자신의 투자 성향. 약간만 떨어져도 가슴이 덜덜덜덜 떨리는 분은 보수적으로 해야 돼요. 약간 떨어져도 태어난 사람은 좀 공격적으로 해도 돼요. 성향. 그리고 이거는 몇 년 후에 쓸 돈이가 운용기간.
그리고 목표, 노후자금이냐 자녀 학자금이냐 내일 모레 쓸 돈이냐 결혼자금이냐 이거에 따라서 안정적인 상품과 공격적인 상품의 비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해서 합니까? 그래서요, 괜찮은 금융회사에 가게 되면은 자기 형편을 물어보는 질문지를, 설문지를 줘요. 그 설문지에 대답을 다 하면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녹아 들어가 있는 설문지예요. 그 점수가 나와요. 그래서 그쪽에 전문가가 손님은 나이도 젊으시고 설문지 결과를 보니까 공격적으로 해도 된다고 나와 있군요. 주식이나 주식경험들을 한 70% 하시고 30%만 안정적인 데 하세요. 어떤 사람은 나이가 한 70쯤 됐는데 손님은 연세도 드셨고 또 보수적으로 해야 되니까 주식이나 주식경험들은 30% 정도만 하시고 70%는 안정적인 데 넣으세요. 이렇게 비율을 짜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귀찮으면 어떡하냐? 100에서 내 나이를 뺀 만큼 자세히 뺄 필요는 없고 30대, 40대, 50대 그 나머지를 공격적인 데 넣고 나이만큼만은 안정적인 데 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30대다. 100에서 30 빼면 70이 남죠? 이런 분은 70%는 주식이나 주식형펀드 같은 공격적인 데 넣으시고 30%는 채권형 펀드나 CMA 같은 안정적인 데 넣으시는 거예요. 내가 70대다? 100에서 70 빼면 30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30% 정도만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같은 공격적인 데 넣으시고 70%는 안정적인 데 넣으셔야 돼요. 이걸 리스크 크기별 분산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요, 어떤 분이 50대 투자자입니다. 100에서 50 빼면 50 남아요. 그래서 갖고 있는 돈이 1억이었다. 그러면 5천만 원어치는 주식형 펀드에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채권형 펀드나 CMA 50% 넣는 거예요. 그리고요, 기간을 정해요. 저는 6개월이 좋다고 봐요. 6개월에 한 번씩만 보고 그전에는 돈 생기면 그 비율로 쪼개서 넣고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회사 일을. 그래서 6개월 있다가 그게 어떻게 됐을까? 가서 봤더니요. 그 사이에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주가가 오르면 주식형 펀드의 비중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채권이나 CMA 같은 경우는 늘어나도 조금밖에 안 늘어나니까 상대적으로 비중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6개월 후에 가서 계산해 봤더니 65대 28대 7이 됐다. 가정입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식형 펀드 늘어나는 거에서 원래 비율 뺀 15%만큼만 팔아요. 그래서 채권형 CMA 줄어든 부분을 갖다 메꿔요. 그래서 원래의 비율 50대 40대 10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왜? 이제 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이제부터 떨어질 것 같아서 주식형 펀드 비중을 줄였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보다는 나이가 50대인 나에게 공격적인 비중이 65%는 너무나 리스크가 큰 비율이야. 나한테 맞는 비율로 맞추기 위해서 15%를 파는 거예요. 근데 파는데도 계속 올라가면 김새죠. 그런 걸 참아야 돼요. 원칙을 지킨다는 게. 거기서 부부싸움이 나요. 저도 사실 이걸 지키다가 마누라하고 얼마나 부부싸움 했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65%가 돼가지고 내 나이에 맞게 해야 되니까 15% 팔았어요. 근데 계속 올라가니까 저희 집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자산운용사 사장을 하니까 그 회사가 안 되지.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원칙을 지키는 게. 단기적으로는 그걸 참아야 돼요. 나한테 맞는 비율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6개월이 지났어요. 이번 년은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주식형 펀드 비중이 줄지요. 40%로 줄었다. 그러면 저쪽에 채권형이나 CMA는 조금이라도 늘어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중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채권형 CMA 늘어난 부분만큼 팔아서 다시 이쪽에 메꿔요. 50대 40대 10으로 원위치. 왜?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이제부터 오를 것 같아서 주식형 비중을 높인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이가 50대인 나에게 공격적인 주식형 비중이 40%라는 거는 너무나 보수적인 거야. 나한테 맞는 비율로 하기 위해서 10%를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늘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참아야 돼요. 왜? 내 형편에 맞춰놓은 거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매달.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나면 자기 형편이 바뀝니다. 50대 있는 사람이 나이가 60대가 됐다? 환갑이 넘었다? 회사 퇴직했다? 그러면요. 기본 비율을 바꿔야 돼요. 기본 비율을. 예를 들어서요. 60이 돼가지고 회사를 퇴직했어요. 퇴직도 했고 나이도 60인데 환갑이 넘었는데 100에서 60이면 40 남지 기본 비율을 주식을 50%로 한다는 거는 너무나 리스크가 커. 나한테 맞는 비율로 바꾸기 위해서 10%만큼 기본 비율을 줄여. 그 대신 채권형이나 CMA 비율을 그만큼 높여. 그래서 이제부터는 60대 퇴직자의 비율이 뭐냐면 주식형 40%, 채권형 50%, CMA 10%. 이게 기본 비율이에요. 이걸 기준으로 또 6개월마다 한 번씩 늘리고 줄이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한 5분 내지 10분 사이에 이 말을 하니까 그 말이 그 말 같고 이 말이 이 말 같고 그러시겠지만은요, 우리 고수업에서 한 판만 치면 금방 알잖아요. 내 돈이 들어가서 한번 해보면 금방 알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번 실천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예측할 때 하더라도. 그 다음에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가끔 제가 퇴직 예정자분들을 대상으로 강의가 끝나면요,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저 이번에 퇴직하는데요, 퇴직금을 2억 원 받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주식에 투자해서 축여가지고 노후자금 마련할 수 없을까요? 꼭 축인데요. 큰일 나요.
퇴직하고 환갑 넘은 사람이 그거 깨먹으면 그 노후가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하냐면 인생 단계별로 자산관리 전략이 3단계로 나눠지는데 나는 어느 단계에 지금 있는가? 그 단계에 맞는 자산관리 방법을 실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단계가 언제냐면요. 현역 시절이에요. 일을 하면서 운용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월급 받아서 아껴서 쓰고 남은 돈을 모아가면서 적립하면서 운용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1단계는 젊고 현역 시절이니까 공격적으로 해도 돼요. 그리고 장기 투자, 분산 투자 원칙을 잘 지키면 돼요. 근데 2단계부터는 신중해져야 돼요. 2단계는 뭐냐? 퇴직하고 나섭니다. 월급이 없습니다. 그러면 모아놓은 노후 자금을 생활비로 꺼내 쓰면서 남은 돈을 운용하는 단계예요. 인출해 쓰면서 운용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제가요, 얼마씩 꺼내 쓰고 얼마 정도 목표로 운용을 하는가를 세계 평균을 조사해 보니까 매년 모아놓은 노후 자금의 4% 정도 꺼내 쓰고 그래야지 20년, 30년 꺼내 쓸 수 있으니까 내가 1억 모았다면 1년에 400만 원 정도 이내에서 꺼내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돈은 정기예금 금리 플러스 알파. 지금 우리 같으면요, 한 4%에서 6% 정도 사이 보수적으로. 펀드로 말하면 혼합형 펀드, 채권이 많이 들어가 있는. 주식을 꼭 하고 싶으면 전체 금융자산의 20% 이내에서 이렇게 보수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2단계에서는. 근데 튀긴다고요? 큰일 나요. 그리고 2단계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가능하면 2단계에서는 모아놓은 노후 자금을 안 꺼내 쓰는, 덜 꺼내 쓰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3단계로 많이 옮겨야 되니까 노후 자금을. 덜 꺼내 쓰려면 첫째 연금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국민연금을 130만 원 받기 때문에 130만 원만큼만 덜 꺼내도 되지요. 연금 수입. 두 번째는요. 퇴직하면 생활비를 줄여야지요. 집을 줄이거나 지방으로 이사를 하거나 그래서 한 달 생활비를 50만 원 줄여 100만 원 줄여. 절약. 세 번째는요. 무슨 일을 해서라도 50만 원 벌어 100만 원 벌어. 근로소득, 연금소득, 절약, 근로소득으로 가능하면 안 꺼내 쓰는, 덜 꺼내 쓰는 노력을 2단계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70대 후반, 80대 초반쯤 되면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러면 이때는 운용에서도 졸업을 해야 돼요. 3단계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예금 또는 예금과 비슷한 원금 안 깨먹는 상품에 넣어놓고 아껴서 꺼내 쓰다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목표가 뭐냐? 내가 죽기 전에 내 노후 자금이 바닥나면 안 돼요. 나의 수명보다 노후 자금의 수명이 길어야 돼요. 그것이 인출 전략이라고도 하고 인생 후반기에 자산관리 전략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요, 젊을 때는 산을 올라가는 겁니다. 등산. 그다가 이제 퇴직하고 나서는 하산이거든요. 올라갈 때보다도 내려올 때가 위험하거든요. 이걸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요, 어떤 과정에 있든지 금융상품을 고르게 됩니다. 내가 이번 달에 월급 다 쓰고 50만 원이 남았다. 50만 원으로 노후 대비 금융상품을 사야 되겠다. 그러면요, 꼭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제 그동안 알아둔 전문가를 찾아가서 저 이번에 50만 원 여윳돈이 생겼는데요. 노후 대비 금융상품 사야겠습니다. 뭘 사면 좋을까요? 상담을 해요. 거기서요, 상품을 골라줍니다. 이거 사세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이거 좋은 거죠? 예, 좋은 겁니다. 진짜 좋은 거죠? 예, 진짜 좋은 겁니다. 그러면 사는 거야. 그러지 마시고 여기 있는 6가지를 꼭 체크해 가면서 사셔라. 그러면 그 전문가가 지금까지 그런 질문을 받은 일이 없기 때문에 이 손님은 신중하게 상담을 해드려야 되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뭘 물어보냐? 첫째, 지금 50만 원어치 사려고 하는 이 금융상품이 예금처럼 갖다 맡기면 책임져주는 저축상품인가? 주식이나 펀드처럼 잘하면 돈은 버는데 잘못하면 원금도 깨먹을 수 있는 리스크가 따른 투자상품인가? 이거를 확실하게 알고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 금리 뭡니까? 가공된 상품이 많아가지고 제목만 보고 설명만 보면 애매한 게 너무나 많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깜짝 놀랄 경험을 했습니다. 제 친구가 카톡을 보내주면서 거기 네 이름이 있으니까 보래요. 읽어봤더니요, 저 강창입니다. 이번에 이런 대박 상품이 나왔습니다. 사십시오. 어떤 님이 사기를 치는 거예요. 저 놀래가지고 서울시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가서 신고했어요. 제가 책임지면 안 되잖아요. 제 친구 말이 하루에 그런 카톡이 3건 정도 들어온대요. 요즘 금융 사기꾼이 드글드글합니다. 그래서요, 누가 와가지고 이거 기발한 상품이니까 사라고 하면 조심하셔야 돼요. 기발한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꼬치꼬치 내용을 물어보고 알고 하거나 물어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하지를 말해야 돼요. 투자 원칙 중에 제일 중요한 원칙이 뭐냐? 모르는 상품에는 절대 투자하지 말라. 1번. 두 번째, 예금처럼 갖다 맡기면 책임져주는 상품은 사놓고 잊어버리고 있어도 돼요. 근데 주식이나 펀드 같은 투자 상품은 원금도 깨먹기 때문에 잘못하면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데 그중에도요, 간접 투자 상품, 펀드, 변액보험, 변액연금 이런 거는요, 어디 가서 사느냐? 국민은행
삼성증권, 삼성생명, 농협 여기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간접 투자 상품을 돈 벌게도 하고 말아먹기도 하는 데가 있어요. 무슨 투자운용사, 무슨 자산운용사, 운용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 300개쯤 있어요. 무지개 많아요. 그 운용사 중에서 실력 있는 운용회사가 운용하는 간접 투자 상품인가 알고 사셔야 돼요. 그런 회사가 몇 개 없어요. 근데 그거를 확인하고 사는 사람이 100명에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앞으로 중요한 거는 소개를 받아가지고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실력 있는 전문가 한 사람을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고.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그거를 물어보고 사는 사람이 100명에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어제 가서 강의가 끝나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저 펀드 사서 깨먹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물어봅니다. 그 펀드 어느 회사가 운용하는 건데요? 그걸 알아야 제가 대책을 얘기해 주죠. 근데 아직까지 운용회사 이름을 알고 대답하는 분을 본 일이 없어요. 시청자분들도 펀드 사셨는데 운용사 알았는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운용회사. 세 번째, 단서조항. 금융상품에는요, 단서조항이 있는 상품이 많아요. 특히 보험상품이 많은데요. 몇 년 이상 장기로 가입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어쩌고. 근데 그 단서조항을 몰라가지고 나중에 싸우고 그러잖아요. 요즘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퇴직 예정자분들을 대상으로 중위험, 중수익 상품이라 해가지고 ELS라는 상품을 많이 팔고 있는데 그 좋은 상품이에요. 근데 단서조항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주가지수가 3년 이내에 40% 이상만 떨어지지 않으면 원금이 보장됩니다. 근데 그 말 안 해주거나 어떻게 40%가 떨어져요? 원금 보장과 똑같아요. 근데 떨어져서 손해본 사람이 있어요. 알고 사셔야 돼요. 네 번째, 적합성. 어떤 사람한테는 참 좋은 상품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맞지 않는 상품이 있어요. 직장인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선물 옵션 샀다 팔았다, 주식 샀다 팔았다 빨리 말려야 돼요. 그 사람은 회사 잘리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제가 옛날에 사장을 할 때 사무실을 가끔 돕니다. 그럼 제가 지나가는 순간에 PC, 컴퓨터를 팍 끄는 친구가 있어요. 몇 켰을까요? 둘 중에 하나. 야한 사진 보고 있었거나 아니면 주식하는 친구. 근데 그런 친구 중에 진급 빨리 되는 친구를 못 봤어요. 주식은 해야 돼요. 하는 게 좋아요. 근데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나 보고 느긋하게 해야 되거든요. 왜? 직장인은 직업에서 성공해야 되니까.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 그 시간에 일을 해야죠. 그래서 직장인은 우량 펀드 사서 원칙대로 하는 게 최고예요. 다섯 번째, 세금. 옛날에는요, 세금은 부자들만 생각하면 됐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서민들도 절세 상품을 잘 활용해야 돼요. 정부가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질 수 없으니까 노후 준비하시라고 절세 상품을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그걸 잘 활용해야 돼요. ISA, 종합자산관리계좌, IRP, 개인형 퇴직연금. 특히요, IRP 같은 거를 잘 활용하는데 많은 분들이 IRP를 금융 상품으로 생각하는데 아니고 IRP 계좌예요. 계좌에 돈을 넣으면은 세제 혜택 받으면서 그 돈을 가지고 내가 펀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직접 운용을 잘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요, 연말에 세제 혜택 받으려고 그냥 은행 예금에서 돈 꺼내가지고 IRP 가입해서 그다음부터 박쳐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는 책임 안 져야 되니까 예금 비슷한 데 넣어놓고 그냥 방치해놓는 거예요. 그거를 적극적으로 운용해서 펀드 투자를 잘해야 돼요. 거기서 배운 지식으로 다른 자산 운용하는 데 쓰고 IRP 하나만이라도 공부를 제대로 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수료. 펀드 사시면서 보험 가입하시면서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가 이거 물어보고 사는 사람 100명에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선진국의 투자가들은 펀드 살 때 보험 가입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수수료예요. 왜? 0.5% 차이만 나도 5년 10년 가면 큰 차이를 나타내니까. 제가 지금까지 자산관리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들으시면서도요, 짜증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뭐 예측 좀 하고 종목도 대박 종목 좀 골라줄 줄 알았더니 뭔 원칙만 얘기하냐. 그런데요, 지금 많은 유튜브에서 종목 고르는 그런 뭐 여러 가지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주가 예측 같은 거 정말로 전문가들이 나와서 많이 했고, 또 오늘 이 유튜브 전에 그 유명한 김영익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앞으로 전망 같은 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전망이나 예측이나 종목 고르는 거는 그분들의 도움을 받더라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원칙을 지켜가면서 해야지 실수가 없다. 그래서 꼭 원칙을 한번 지키시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